야, 박민수, 넌 지금도 어째 사내놈이 여전히 숫기가 없냐? 얌마, 난 회사 사장이야. 너 같은 월급쟁이들은 이리 와서 술 좀 따라야지. 동창회에서 여전히 민수를 무시하는 강태호. 4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도 여전히 무례한 건 똑같았습니다. 술을 한두 잔 먹은 강태호는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박민수의 머리 위로 소주를 부어버립니다. 그 순간 그 민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사건으로 강태호는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박민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숙이는 척했다고 해야 할까요? 책상 위에 놓인 초대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학교 동창회 초대. 흰 봉투에 적힌 글씨를 천천히 따라 읽던 박민수는 참석자 명단에서 한 이름 앞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강태호. 그 이름을 본 순간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중학교 복도였습니다. 점심시간 박민수는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호가 무리를 이끌고 다가왔죠. 야, 박민수. 또 혼자 처박혀서 먹냐? 강태호가 박민수의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반찬을 하나씩 집어먹으며 비웃었죠. 맛없어 보이는데 이런 거 먹고 살아서 너는 맨날 조그맣고 힘도 없는 거 아니야? 주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을 뿐이었습니다. 노트 좀 빌려줘. 어차피 너 공부해봤자 대학도 못 갈 거잖아. 그건 내가. 뭐, 감히 나한테 대답해. 강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민수는 결국 노트를 건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흘이 지나도 노트는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주 시험은 망쳤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자신이 다음 표적이 될까봐 외면했죠. 박민수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두려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지금입니다. 박민수는 초대장을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죠. 거울 속에는 40년 전의 그 약한 소년이 아닌 차분하고 침착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갈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박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는 그런 사람이었죠.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40년이나 됐구나. 박민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약했던 소년은 성장했고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들. 도시락을 빼앗기던 순간, 노트를 찢기던 순간, 복도에서 밀쳐지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강태호.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박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떴죠. 신성그룹 대표 코스닥 상장 성공, 매출 성장세. 화려한 이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시 잘 나가고 있구나. 박민수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창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박민수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검은색 정장을 꺼냈죠.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나름 괜찮아 보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다듬어 놓았죠. 더 이상 구석에 숨어있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좋아. 이제 가볼까? 박민수는 차분하게 넥타이를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긴장하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죠. 그저 평온했습니다. 40년 만이구나.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박민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로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과거로 향하는 여정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연회장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떠들고 있는 소리, 잔을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40년 전 교실의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민수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4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끄러운 소음이 박민수를 덮쳤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40년 만에 듣는 이 소란스러움은 묘하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저기 누구 아니야? 한 남자가 박민수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이준석.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죠.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그래도 얼굴 윤곽은 남아있었습니다. 박민수 맞지?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네. 박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준석은 반갑게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은 잠시 근황을 나눴죠. 너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어디 다녀? 응, 회사 다니고 있어. 평범하게 살지 뭐. 그래, 나는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있어. 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연회장은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은 서로를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누구는 살이 쪘고 누구는 머리가 벗겨졌고 누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민수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맥주 한 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시며 주변을 관찰했죠. 40년 전 그때처럼 그는 여전히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구석에 있었다면 지금은 선택이었죠. 그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이, 강태호다. 강태호 왔어. 여러 사람이 입구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박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죠.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강태호. 금색 시계가 번쩍이는 손목, 명품 브랜드 정장, 기름기 흐르는 머리. 전형적인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만큼은 40년 전과 똑같았죠. 오만하고 거만한 표정,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눈빛. 야, 다들 오랜만이다. 어때? 내가 온 거 환영하지? 강태호가 큰 소리로 웃으며 입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인사를 건넸죠. 태호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요즘 대박 났다며? 신문에서 봤어. 역시 너는 예전부터 달랐지. 강태호는 그 칭찬들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냥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지. 우리 회사 신성그룹 알지? 코스닥 상장했어. 직원이 400명 넘어. 올해 매출이 700억 원이고. 와, 대박이다. 역시 태호는 다르네. 주변에서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강태호는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달에 신차 뽑았어. 수입차인데 가격이 억대야. 억대. 하하. 박민수는 여전히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바라볼 뿐이었죠.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듯 감정 없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시선이 연회장을 훑다가 박민수에게 멈췄습니다.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환해졌죠. 저기 박민수 아니야? 박민수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랜만이야, 태호야. 진짜 오랜만이네. 야, 너 아직 살아있었구나. 강태호가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투에는 여전히 40년 전의 그 오만함이 묻어 있었죠.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어디 다녀? 회사 다니고 있어. 회사? 아직도 월급쟁이야? 나는 이제 회사 대표인데 말이지. 어때, 부럽지? 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강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강태호를 더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월급이 얼마나 돼? 500만 원? 600만 원? 우리 신입사원 초봉보다 적은 거 아니야? 주변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준석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야, 태호야. 그런 말은 좀. 왜? 사실이잖아. 박민수는 원래 이런 애였어. 조용하고 볼품없고. 중학교 때부터 그랬지. 강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술을 좀 마신 모양이었죠. 얼굴이 붉어지고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기억나? 내가 너 도시락 빼앗아 먹던 거. 그때는 재밌었는데. 박민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차가워졌달까요? 아니면 날카로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 기억나. 박민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죠. 강태호는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40년 전의 그 일진이었고 자신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야, 다들 봐. 이게 박민수야. 중학교 때 제일 조그맣고 찌질했던 애.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네. 하하. 연 회장이 어색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해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민수는 천천히 맥주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죠. 하지만 강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신이 나서 박민수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회장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남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강태호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남자가 더 이상 40년 전의 그 약한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강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줄 몰랐다고 해야 할까요? 술이 더 들어가면서 그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야, 박민수, 너 혹시 결혼은 했어? 아, 이런 애가 결혼을 했겠어? 하하.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준석이 조심스럽게 나섰죠. 야, 태호야. 이제 그만하자. 다들 오랜만에 만난 건데. 뭐,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이준석, 너도 옛날에 내 뒤에서 쫄쫄 따라다니던 애 주제에. 이준석이 얼굴을 붉혔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강태호 앞에서는 작아지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박민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강태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죠. 야, 박민수, 너 지금 왜 그렇게 쳐다봐? 뭐가 불만이야? 별로. 하, 이 새끼 봐라. 옛날엔 벌벌 떨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더니 이제 좀 배짱이 생겼나? 강태호가 박민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죠. 그는 박민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40년 전 생각 안 나? 내가 너한테 뭐 했는지 기억나지? 도시락도 빼앗아 먹고 노트도 찍고 돈도 빼앗고. 그치? 기억난다고 했잖아. 박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하, 그래, 기억나지.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너 울면서 도망가던 거 생각나? 강태호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잔에 술을 따르더니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야, 박민수, 옛날 생각 나게 한번 해볼까? 뭘? 이거지. 그 순간 강태호가 소주병을 들어올려 박민수의 머리 위로 술을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소주가 박민수의 머리를 타고 얼굴로, 목으로, 깔끔했던 검은 정장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연 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웃음소리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모든 것이 멈췄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하하, 이거야, 이거. 옛날 그 느낌 나지? 중학교 때 우유 쏟아붓던 거 기억나? 강태호 혼자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어색하게 식었습니다.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으니까요. 박민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주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 젖은 얼굴, 축축한 정장.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침착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우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 야, 박민수. 뭐야, 화났어? 장난이잖아. 옛날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지? 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얼굴을 닦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차분해서 강태호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말 좀 해봐. 박민수가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뭐야? 지금 뭐 하려고? 설마 때리려고? 하, 해봐. 옛날처럼 또 울면서 도망갈 거면서.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준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연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민수가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네모난 종이 한 장, 명함이었습니다. 이거. 박민수가 명함을 강태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정적이고 차분했죠. 뭐야, 명함.
지금 와서 명함을 줘. 하하, 진짜 웃기네. 그래, 뭐가 적혀 있나 보자. 강태호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내려다봤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맥주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명함에 뭐가 적혀 있길래 저러는 걸까요? 강태호는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봤지만 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 전에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박민수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만입니다. 강태호 대표님. 잠깐만. 강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움켜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는 명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안고. 하지만 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 형사 박민수. 그 12글자가 강태호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장난 아니지? 강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조금 전까지의 그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강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야, 이거 가짜지? 장난이지? 박민수가 형사라고. 말도 안 돼. 강태호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으니까요.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대체 무슨 일이야? 이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저 명함을 쥐고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호 대표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라고? 아, 실례했습니다. 오늘은 사적인 자리니까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겠네요. 박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죠. 야, 박민수. 너 진짜 형사야? 네.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째네요. 연 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진짜 형사래. 금융범죄수사대. 그거 경제범죄 잡는 데 아니야? 대박. 박민수가 형사였다니. 강태호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죠.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요? 박민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글쎄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떳떳하게 사업하고 있어. 모든 게 합법이라고. 강태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오히려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떳떳하시군요. 그럼 다행입니다. 박민수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박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강태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맥주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무슨 회사? 신성그룹이요. 그 순간 강태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우리 회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이라니요. 아직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박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죠. 그냥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금융범죄수사대는 항상 여러 회사들을 모니터링하니까요. 모니터링? 네. 재무제표 분석도 하고 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관계자들 동선도 파악하고 그런 일상적인 업무죠. 주변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조금 전까지의 화기애애함은 사라지고 냉랭한 긴장감이 연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말이죠. 박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죠.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더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 성장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강태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던 건지. 박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강태호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술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야, 박민수. 아니, 형사님. 이건 오해야. 우리 회사는 깨끗해. 회계 감사도 다 받았고 모든 게 투명하다고. 그러시군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정장을 툭툭 털었죠. 오늘은 즐거운 동창회였습니다. 40년 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강태호 대표님. 그리고 천천히 연회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강태호가 박민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문 쪽으로 걸어갔죠.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거지. 박민수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죠.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연회장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강태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손에는 여전히 그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 형사 박민수. 그 12글자가 강태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민수가 떠난 후 연회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태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괜찮아? 이준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함을 움켜쥔 채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죠. 설마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강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죠. 우리 회사는 깨끗해. 회계 감사도 다 받았고 세무조사도 문제 없었어. 그냥 일상적인 모니터링일 거야. 하지만 강태호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지켜봤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어디까지 파악한 걸까? 강태호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급격한 성장, 화려한 실적, 언론의 주목.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것들이 있었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것들. 집에 가봐야겠어. 미안하지만 먼저 가볼게. 강태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동창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나선 강태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지금 당장 회사로 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 확인해. 특히 정보 납품 관련된 거 다시 점검하고. 네, 무슨 일이신데요? 됐고, 빨리 해. 강태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은 여전히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 처리했어. 증거는 없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는데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강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죠. 네, 대표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회사에 경찰이 왔습니다. 강태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영장을 들고 와서 지금 압수수색 중입니다. 서버실도 봉쇄하고 회계 자료도 다 가져가고.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강태호는 간신히 휴대폰을 붙잡았죠. 이럴 수가. 어떻게? 바로 그 순간 강태호는 깨달았습니다. 박민수가 동창회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태호는 차를 돌려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에서 내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대표님.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왔습니다. 탈세와 분식회계, 그리고 뒷거래 혐의로 수사 중이래요. 강태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탈세, 분식회계, 뒷거래. 그가 숨기려 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증거는 이때. 그게 이미 다 확보했다고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심지어 녹취록까지. 강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박민수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를 모으고 영장을 준비하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동창회에서 강태호 자신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형사에게 술을 끼얹은 것. 그것이 방아쇠가 된 겁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회사 건물을 바라볼 뿐이었죠. 바로 그때 한 남자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사관이었죠. 그는 강태호를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습니다. 강태호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동행이라니.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수사관이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난 3년간 정보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로비한 7억 원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매출 부풀리기 건도요. 강태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그건 여기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사대로 가시겠습니까? 강태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죠. 40년 만에 만난 그 조용했던 소년이 결국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는 수사관을 따라 차에 올라탔죠. 차창 밖으로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신성그룹.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늘 동창회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박민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만약 술을 끼얹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가 4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오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수사대 조사실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강태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2명의 수사관이 앉아 있었죠. 강태호 대표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7억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대표님 명의 계좌에서 나간 돈인데 모른다고요? 강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강태호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죠. 동창회 때 젖었던 정장을 갈아입었지만 그 차분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님, 강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대답 대신 자료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강태호 대표, 우리가 확보한 증거입니다. 금융 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녹취 파일,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충분합니다. 강태호는 그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펼쳐봤죠. 첫 페이지에는 그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로비 관련 이메일이, 세 번째 페이지에는 허위 매출 증빙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우리는 경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박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죠. 박민수, 아니 형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40년 동안 같은 반 친구였잖아요. 친구? 박민수가 처음으로 표정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이었죠. 당신이 저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도시락을 빼앗을 때, 노트를 찢을 때, 복도에서 밀칠 때, 그때 저를 친구라고 생각했습니까? 강태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려서, 우리 모두 어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죠. 박민수가 의자를 당겨 강태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강태호 대표, 제가 오늘 동창회에 간 건 우연이었습니다. 물론 당신 회사를 수사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당신과 제가 같은 반 친구였다는 건 전혀 몰랐죠.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술을 끼얹었습니다.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영장을 집행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강태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술을 끼얹지 않았어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그럼 왜 오늘이냐고요? 박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수사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그 타이밍을 만들어줬습니다. 강태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강태호 대표, 당신은 40년 전에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체포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박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체포되는 이유는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탈세, 분식회계, 로비, 그것들이 당신을 이 자리에 앉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법 앞에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설령 당신이 과거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라 해도 저는 법에 따라 일할 뿐입니다. 박민수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죠. 강태호 대표, 저는 이제 더 이상 40년 전에 그 약한 박민수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형사이고 당신은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사실에 남은 강태호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역전된 순간이었죠. 그날 밤 박민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배 수사관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네. 정말로. 그냥 범죄자를 잡았을 뿐이야. 그것이 우리 일이니까.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박민수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련함, 씁쓸함, 그리고 뭔가 모를 허전함.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무겁지만 익숙했던 것을 떼어낸 후에 이상한 가벼움. 박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같은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신성그룹 탈세 및 분식회계 혐의로 압수수색. 신성그룹 강태호 대표 7억 원대 로비 혐의 조사. 급성장 기업의 어두운 이면. 금융범죄수사대 전격 수사. 박민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한 강태호의 얼굴. 동창회에서 봤던 그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게 고개를 숙인 모습만 보였죠. 팀장님, 언론 반응이 뜨겁습니다. 후배 수사관이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떠 있었죠. 신성그룹, 강태호, 금융범죄, 탈세. 관련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렇군. 박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어젯밤 동창회장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소주가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 명함을 건네던 순간, 그리고 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순간.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면서요? 응, 중학교 동창이었지. 그럼 마음이 좀 복잡하시겠네요. 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가? 글쎄,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며칠 후 신성그룹 본사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출근했고 주가는 폭락했죠. 거래 정지가 발표되었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강태호 대표는 어디 있습니까?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들에게 할 말씀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있었고 회사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으니까요. 한 달 후 법원은 강태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탈세, 분식회계, 로비 여러 혐의가 인정되었죠. 그는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신성그룹의 몰락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급성장의 신화로 불렸던 신성그룹이 결국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허위 매출로 부풀려진 실적, 뒷거래로 얻어낸 계약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불법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박민수는 집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함께 화면을 보고 있었죠. 이 사람, 당신 중학교 친구라며? 응, 그때는 친구라고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떤가? 박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당연한 결과를 받은 것뿐이야.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받는 거지. 그래도 옛날 일도 있고 해서. 옛날 일은 옛날 일이야. 내가 그를 잡은 건 과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범죄 때문이고. 아내가 박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사적인 감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박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모르겠어. 다만 그 감정이 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했을 뿐이지.
창밖을 바라보는 박민수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 한 사람은 경찰이 되었고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 혹시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같은 건 없어? 미안? 왜? 그래도 동창이었잖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텐데.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는 스스로 선택했어. 불법을 저지를 것인지 정직하게 살 것인지 모든 게 그의 선택이었지.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신성그룹 사태로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2, 제3의 신성그룹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는 그 뉴스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것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날 밤 박민수는 오랜만에 중학교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찍힌 흑백 사진들. 그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강태호가 있었죠. 같은 반, 같은 교실,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약자를 괴롭히며 자랐고 한 사람은 그 아픔을 딛고 강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박민수는 앨범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에 짓눌려 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박민수와 금융범죄수사대가 만들어갈 변화의 시작. 2달이 흘렀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 회의실에는 여러 수사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앞에 서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죠. 신성그룹 사건 이후 우리 수사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고요. 화면에는 여러 통계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금융범죄 신고 건수 증가, 상장사 자체 감사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자율 정화 시스템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한 후배 수사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박민수 기준이라고 부르던데요. 박민수 기준? 네. 어떤 관계나 배경과 상관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한다는 의미래요.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박민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과찬이야.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팀장님,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기업들도 변하고 있어요. 박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죠.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 바뀌는 거니까. 회의가 끝난 후 박민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쌓여 있었죠. 새로운 사건들, 수사 요청들, 분석 자료들. 그때 컴퓨터 화면에 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백. 박민수 형사를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박민수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쓴 글이었죠. 저는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게 두려웠고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성그룹 사건의 박민수 형사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 약했던 사람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형사님처럼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 합니다. 박민수는 화면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다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후배 수사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그래, 들어와. 이거 보셨어요?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하면서 팀장님 사례를 활용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박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팀장님. 팀장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지. 사무실을 나선 후배 수사관의 뒷모습을 보며 박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만 정의는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강태호를 잡은 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형사로서의 의무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변화들,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저녁 박민수는 퇴근길에 중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들.
아픈 기억들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학생들이 웃으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중에도 혹시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을까? 누군가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을까? 박민수는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면서 시스템이 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죠.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약한 소년에서 침착한 형사로,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어른으로.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팠고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과거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누군가에게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괜찮아질 거야. 박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어딘가에 있을 과거의 자신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의가 있고 부조리가 있고 아픔이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박민수처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동창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공정한 사회를, 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약했던 사람도 강해질 수 있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